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여성이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사 도우미 일도 병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라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남편을 며칠 전에 다시 만났거든요. 살아있는 모습으로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 텐데, 저도 그 순간에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분당에 있는 어떤 집에 가사 도우미 일을 하러 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쓰고 있긴 했지만 절대 못 알아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5년 동안 매일 무덤에 가서 울었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제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기뻤다가 이내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도대체 왜 죽은 척을 했던 건지, 왜 저와 아이를 버리고 혼자만 살아 있었던 건지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는 20년 정도 됐어요. 남편은 미래제약이라는 회사에서 신약연구원으로 일했고,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고등학생인 아들 민준이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약물학 박사까지 받은 실력 있는 연구원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8시쯤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가장 좋아했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과학관이나 박물관에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줬죠. 남편은 자기 일에 정말 자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항상 보람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날이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논문을 읽거나 연구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아들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연구원이라면서 항상 친구들한테 자랑하셨거든요. 특히 TV에서 신약 개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아들도 그런 일을 한다면서 흐뭇해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어요. 가끔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신약 연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자주 말했거든요. 실제로 남편이 참여한 연구로 개발된 약이 시판돼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했어요. 회사에서도 남편을 인정해줬어요. 입사한 지 10년 만에 선임 연구원이 됐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아서 진행했거든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특히 이성우 박사님이라는 분은 남편의 멘토 같은 존재였어요. 그분이 남편을 정말 아껴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표정이 어둡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그냥 연구가 잘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집에서도 계속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고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거였어요. 당시 남편은 출장길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완전히 타버려서 시신도 많이 손상되어서 DNA 검사로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처음에는 뭔가 착각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물어봤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맞냐고,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게 아니냐고. 하지만 경찰관이 남편의 신상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 주는데 틀림없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들고 다니던 가방에서 신분증과 회사 출입 카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직 아들도 어리고 시어머니도 계신데 갑자기 가장이 사라진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꿈인 줄 알았거든요. 민준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는 더더욱 말하기 어려웠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어요. 결국 그날 저녁에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말했어요. 아빠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민준이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울면서 설명하니까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순간 민준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라서 119를 불렀는데 다행히 기절한 거였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앞으로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울고 또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동네 분들, 친척들까지. 미래제약에서도 임원들이 직접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연구원이었는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남편의 대학 동기인 송영훈이라는 기자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저한테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남편과 약대 동기였다고 하면서 학창시절부터 정말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던 집인데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대출금도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민준이 학원비며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제 반찬 가게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보험금이랑 위로금을 좀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장에 급한 불만 끄는 정도였어요. 연구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퇴직금도 그리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가사 도우미 일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어 놓고 오전에는 강남이나 송파, 분당 같은 부자 동네로 가사 일을 하러 다니고 오후에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손님들 받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강남 쪽으로 가사 일을 하러 다니면서 정말 많은 집을 가봤어요. 어떤 집은 저희 집 평수의 몇 배나 되는 넓은 아파트였고 어떤 집은 고급 빌라나 타운하우스였어요. 의사나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 집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과부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챙겨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특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어요. 가끔 반찬을 더 싸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반찬 가게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죠. 하지만 가사 도우미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몸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서너 집을 돌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기진맥진했어요. 특히 큰 집들은 청소할 곳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그래도 민준이와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어떤 날은 정말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남편한테 미안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정말 고된 5년이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맨날 우시고 민준이는 겉으로는 씩씩한 척하지만 아빠 없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도 밤이면 혼자 이불 속에서 울곤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남편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원래 활발하고 명랑하신 분이었는데 아들을 잃고 나서는 말수도 줄어들고 맨날 방에만 계셨어요.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박사까지 받은 유능한 연구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얼마나 허무하셨을까요? 시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약 연구를 해서 다른 사람들 생명을 구했는데 정작 자기는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웠거든요. 민준이도 많이 변했어요. 원래 활발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였는데 아빠가 죽고 나서는 집에서만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요.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학교에 가보니 민준이가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이가 가끔 아빠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가 약학 박사라서 자랑스러웠다고 나중에 자기도 아빠처럼 의학이나 약학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말을 들으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아빠였는지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제가 가사 도우미 일을 한다는 걸 민준이가 알았을 때도 정말 미안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다른 집에 가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민준이한테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민준이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에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려고 했어요. 설거지라든가 청소 같은 집안일도 나서서 하고 시어머니도 챙기고요. 가끔 민준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공부가 우선이고 아직 어린 나이에 돈 벌 걱정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민준이가 아빠처럼 의학 쪽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더더욱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 민준이가 독감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민준이가 아플 때는 남편이 의학 지식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어떤 달은 전기세를 못 낼 뻔한 적도 있었고 민준이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중고로 사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도 부담이 컸고요. 그런 상황들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거든요. 반찬 가게도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았어요. 근처에 대형마트도 생기고 다른 반찬 가게들도 많이 생겨서 손님이 줄어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메뉴를 바꿔보기도 하고 가격을 조정해보기도 하면서 버텨왔어요. 특히 김치류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로 만들어서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일부러 더 많이 시켜주시기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 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근처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 2, 3회씩 꼭 반찬을 사가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가사도우미 일도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서너 집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어딘가에 가서 일했어요. 강남, 서초, 송파, 분당까지 정말 멀리도 다녔어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버는 돈이 더 많았으니까 참았어요. 지하철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도 많았는데 그 시간에 잠깐씩 졸면서 피로를 풀었어요. 일하면서 만난 집주인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좀 까다롭고 예민하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특히 젊은 엄마들은 저를 보면서 자기도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사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다양한 청소 방법이라든가 빨래 관리법, 정리정돈 노하우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도 적용해서 조금이나마 살림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와가며 살아간다는 것을요. 그런데 며칠 전에 평소처럼 분당에 있는 한 집에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갔어요. 그 집은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는 곳이었는데 집주인이 최민규라는 분이었어요. 50대 정도 되는 분인데 미래제약에서 이사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꽤 큰 회사니까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민규 씨는 미래제약에서 영업이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주로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집에 일하러 갔을 때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이었다고 말했더니 아, 그럼 같은 회사 사람이었네요 하시면서 놀라는 척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최민규 씨 집은 정말 큰 집이었어요. 분당에 있는 고급 빌라인데 방이 5개나 되고 거실도 우리 집 2배 정도 크기였어요.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었고 가전제품들도 모두 최신형이었어요. 특히 와인셀러까지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잘 사시는구나 싶었어요. 처음 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최민규 씨는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냥 청소 잘 해달라고만 하시고 간섭은 별로 안 하셨거든요. 하지만 가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시선이랄까요. 그때는 그냥 까다로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청소를 할 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지시하셨어요. 어떤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서류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개인적인 것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한지은이라는 비서도 자주 왔어요. 3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 정말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인사도 별로 안 하시고 뭔가 저를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수상한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한지은은 최민규 이사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어요.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까지 모두 관리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하는 걸 가끔 들었는데 정말 냉정하고 계산적인 말투였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뭔가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날 문을 열자마자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확실히 우리 남편이었어요.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모습이었지만 절대 못 알아볼 사람이 아니었어요. 키며 체격, 목소리까지 모든 게 우리 남편이었거든요. 다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에 다 써 있더라고요. 특히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하게 변해 있었어요.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더라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누가 보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요. 다행히 그 집 주인인 최민규 씨는 회사에 나가고 없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죽은 척을 했냐고, 왜 저와 아이를 버리고 혼자만 살아 있었냐고 화를 냈죠.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아냐고 울면서 따졌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남편도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매일매일 가족들이 그리웠다고, 몰래 멀리서라도 가족들을 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남편은 박준우라는 가짜 이름으로 5년 동안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5년 전에 회사에서 큰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요. 미래제약에서 개발한 신약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를 강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약 연구원이니까 그런 걸 제일 먼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약은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임상시험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에게 심각한 간 손상이 발생했다고 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결과를 조작해서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실험실에서 여러 번 재검토해봐도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약이었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약이 이미 해외에 수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부작용 신고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계속 판매를 강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그 보고서들을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직속 상관한테 보고했대요. 과장님한테 가서 이 약에 문제가 있으니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단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윗선에서 이미 검토했고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며칠 후에 소장님이 남편을 불러서 따로 얘기했대요. 이성우 소장님은 남편이 정말 존경하던 분이었거든요. 남편이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많이 챙겨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까지 남편한테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회사 사정이 복잡하다고 지금 그 약을 회수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당황했대요. 평소에 연구 윤리를 강조하시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소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더니 결국 최민규 이사가 직접 남편을 불러서 얘기했다고 해요. 최민규 이사는 처음에는 정말 친근하게 대했대요. 남편을 사무실로 불러서 비싼 커피도 내주고 회사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줬다고 해요.
최민규 이사가 말하기를 그 약은 회사의 주력 상품이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대요. 지금 시장에서 회수하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극소수의 환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설령 소수의 환자라고 해도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해외 환자들은 한국에서 개발한 약이라고 믿고 복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속이는 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대요. 그러자 최민규 이사가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면 곧 승진시켜 주겠다고 연봉도 대폭 올려주겠다고 했대요. 실제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고 해요. 지금보다 2배 이상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했다니까 정말 큰 금액이었겠죠. 또한 해외 출장 기회도 많이 주고 나중에는 임원으로도 승진시켜 주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잘못된 약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그냥 볼 수는 없다고 했대요. 특히 연구원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최민규 이사가 표정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최민규 이사가 본색을 드러냈대요. 남편한테 협박을 시작한 거죠.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라고 제약업계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가족들 안전까지 위협했다고 해요. 저와 민준이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협박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까지 얘기했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게 5년 전 그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래도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대요. 몰래 자료들을 복사해서 집에 가져오고 실험 데이터도 따로 정리해놨다고 해요. 임상시험 결과 조작 관련 문서들, 해외 부작용 신고서들, 회사 내부 회의록까지 정말 많은 자료를 모았대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대요. 그때 생각난 게 대학 동창인 송영훈이었대요. 그 친구가 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약대 때부터 정말 친했던 친구라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송영훈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대요. 송영훈을 만나서 모든 사정을 얘기하고 증거 자료들도 보여줬대요. 송영훈은 처음에는 정말 놀라면서 큰 특종이 될 거라고 했대요. 이런 기사가 나가면 제약업계에 큰 파장이 일 거라고 자기가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특히 환자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서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송영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있었대요. 다시 생각해보니 증거가 부족하다고 좀 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은 자료를 구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명목이었대요. 남편이 몰래 자료를 빼낸 게 들통난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모아둔 모든 증거 자료들도 회사에서 압수해 갔다고 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송영훈이 남편을 배신한 거였어요. 최민규 이사가 송영훈한테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였대요. 송영훈은 남편한테서 받은 자료들을 모두 최민규 이사한테 넘겨준 거였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배신감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때부터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최민규 이사는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나 봐요. 남편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해요. 남편이 나중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또한 다른 연구원들한테도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해고당하고 며칠 후에 송영훈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고 해요. 남편은 친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줄 알고 만나기로 했대요. 그때까지도 친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나 봐요. 그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고 나간 건데 사실은 송영훈이랑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송영훈이 시골 쪽 한적한 도로에서 만나자고 해서 거기로 갔대요. 혹시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그런 곳을 정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송영훈은 오지 않고 대신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검은 승용차 2대에서 4~5명의 남자들이 내렸다고 해요.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돌아서려는 순간 그 사람들이 차로 남편을 들이받으려고 했대요. 남편이 간신히 피해서 도망쳤는데 그들은 남편 차를 가져가서 다른 곳에서 불을 지르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타고 있다가 죽은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차 안에 남편 지갑과 신분증을 넣어놓고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정말 죽을 뻔했지만 간신히 살아나서 일단 숨어있기로 결정했대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던 게 혹시라도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날부터 박준우라는 가명으로 살기 시작했대요. 신분증도 가짜로 만들고 외모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최민규 이사의 비리를 밝힐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시골 쪽에 숨어 살면서 농사일도 도와주고 막노동도 했다고 해요. 가짜 신분증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일용직으로만 일할 수 있었대요. 겨울에는 특히 힘들었다고 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픈 일이 있어도 병원에 갈 수 없어서 혼자 버텨야 했고요. 신분이 들킬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대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거라고 해요. 가끔 멀리서라도 가족들 모습을 보려고 집 근처에 갔지만 혹시라도 들킬까봐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해요. 특히 민준이가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몰래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민준이 얘기를 할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특히 민준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고 해요. 입학식 날도 멀리서 봤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생각도 많이 했대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하면 정말 죄송했다고 해요. 특히 남편이 효자였는데 그런 아들을 잃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남편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해요. 혼자서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멀리서 제가 일하러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해요. 자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고생을 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계속 최민규 이사의 비리를 밝힐 증거를 모았대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요. 가끔 회사 주변에서 전 동료들을 몰래 만나기도 하고 내부 고발자들로부터 정보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남편이 5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 정말 많았어요. 최민규 이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 불량 의약품 관련 문서들, 해외 수출 과정에서의 뒷거래 내용들까지.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말이에요. 남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동시에 최민규 이사한테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환자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최민규 이사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곰곰 생각해 보니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말로는 최민규 이사가 굉장히 의심이 많고 치밀한 사람이라고 해요. 혹시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실제로 그 집에서 일하면서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최민규 이사나 그 비서 한지은이라는 여자가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지은은 처음부터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해보니 그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도 좀 이상했어요. 다른 집들은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최민규 씨 집만은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누군가 저를 소개해줬다고 하면서요. 그때는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최민규 이사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 집에서 비리와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5년 동안 모은 증거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남편이 최민규 이사 집 서재에 중요한 자료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아마 회사에서 가져온 극비 문서들이나 뒷거래 관련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 집에서 일하면서 서재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받았거든요. 최민규 이사가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하면서 청소도 본인이 직접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예민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집 구조도 미리 알아봤대요.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재 위치며 금고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민규 이사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 조합도 몇 가지 알고 있었대요. 회사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정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 집에 일하러 갈 때 기회를 봐서 서재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미리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몇 시쯤에 최민규 이사가 회사에 나가는지, 한지은은 언제쯤 외출하는지,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요. 며칠 후에 다시 그 집에 일하러 갔어요. 평소와 똑같이 청소 도구들을 들고 가서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했어요. 최민규 이사는 회사에 갔고 한지은은 은행 업무를 보러 외출한 상황이었어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서재로 들어갔어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5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하고 최민규 이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무엇보다 그 불량 의약품 때문에 피해를 본 환자들을 생각하니까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재에는 정말 큰 금고가 있었어요.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차례대로 눌러봤는데 세 번째 만에 열렸어요. 첫 번째는 최민규 이사 생년월일이었고 두 번째는 회사 설립일이었는데 안 열렸어요. 세 번째로 누른 게 최민규 이사 집 주소 번지수였는데 그게 맞았어요. 금고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제약 관련 자료들이었는데 그중에 불량 의약품 관련 서류들이 몇 개 있었어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문서라든가 해외 업체들과 뒷거래한 내용들이 적힌 계약서 같은 것들이요. 저는 의학 쪽은 잘 모르지만 봐도 뭔가 수상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임상시험 성적서의 도장이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계약서에는 정상 가격보다 훨씬 싼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서류에는 송영훈 이름도 보였어요. 뇌물을 받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해외 환자들의 부작용 신고서들이었어요.
간 손상, 신장 기능 저하, 심지어 사망 사례까지 있었는데도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판매를 강행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으로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찍으려니까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 소리 때문에 들킬까봐 무음으로 설정하고 찍었는데도 손이 떨려서 몇 번씩 다시 찍어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식은땀이 쭉 흘렸어요. 혹시 최민규 이사가 일찍 들어온 건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금고를 닫았어요. 그리고 서재에서 나와서 평소처럼 청소하는 척 했어요. 다행히 최민규 이사가 아니라 한지은이 돌아온 거였어요. 은행 업무를 일찍 마치고 들어온 거였나 봐요. 그런데 한지은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한지은이 저한테 다가와서 혹시 서재 쪽에는 안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지은이 제 핸드폰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 기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게 사진을 찍은 건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렸어요. 핸드폰에 아까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한지은한테 들키면 정말 큰일 날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 핸드폰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방문한 거였어요. 한지은이 누군지 확인하러 인터폰으로 가는 사이에 저는 급하게 사진들을 남편한테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파일이 워낙 많아서 전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택배 기사였어요. 한지은이 택배를 받으러 현관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사진들을 전송했어요. 마지막 파일까지 전송이 끝나자마자 제 핸드폰에서는 모든 사진들을 삭제했어요. 휴지통까지 완전히 비워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한지은이 돌아와서 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갤러리도 보고 최근 촬영한 사진들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바로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사진들을 잘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충분히 최민규 이사를 고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현관 초인종을 누른 게 남편이었어요. 제가 너무 오래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택배 기사인 척하고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그때 초인종이 안 울렸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남편은 5년 동안 모은 자료들과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종합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남편이 아는 검사 중에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직접 전달했다고 해요. 그분이 정의감이 강하고 제약업계 비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이라서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뉴스에서 미래제약 비리 수사 소식이 나온 거예요.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최민규 이사가 구속됐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뉴스를 보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남편도 정말 기뻐하면서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남편을 배신하고 돈을 받은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남편은 그 친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씁쓸해 하더라고요. 학창 시절부터 정말 친했던 사이였는데 돈 때문에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해요. 저는 그때서야 정말 안심이 됐어요. 이제 남편이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법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드디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5년 만에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5년 동안 울었는데 갑자기 살아서 나타났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계속 남편 얼굴만 만지시더라고요. 꿈이 아니냐고 정말 우리 아들이 맞냐고 계속 물어보시면서요. 그러다가 확실히 남편이라는 걸 아시고는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시어머니가 5년 동안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하셨는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남편을 꼭 안고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민준이도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하더니 아빠라는 걸 알고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좀 서먹해하기도 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워낙 길어서 아빠와의 기억이 좀 흐릿해진 것 같았어요.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많이 컸잖아요. 민준이가 아빠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아빠가 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리 있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환자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나쁜 사람들과 싸워야 했다고 설명해줬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다 크면 말해주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어색했어요. 5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민준이는 아빠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 같은 분위기가 돌아왔어요. 남편도 많이 노력했어요. 민준이와 대화하려고 하고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보상해 주려고 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민준이가 의학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줬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5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남편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거든요. 남편도 정말 미안해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가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반찬 가게도 이제 남편이 함께 도와주기로 했어요. 가사 도우미 일은 그만두고 반찬 가게에만 집중하기로 했거든요. 남편이 5년 동안 숨어 살면서 모은 돈도 조금 있다고 해서 가게를 좀 더 크게 확장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좋아요. 5년 동안은 정말 막막했거든요. 혼자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함께 있으니까 든든해요. 남편이 돌아온 후로 시어머니도 정말 밝아지셨어요. 5년 동안 아들 생각에 맨날 우시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또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며칠 전에는 손자 민준이랑 함께 아들하고 동네 산책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아요. 혼자 숨어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자고 해요. 최민규 이사는 결국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미래제약도 엄청난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해요. 그 불량 의약품 때문에 피해를 본 환자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뉴스에서 봤는데 해외에서도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그럴 때마다 말해요. 자기가 5년 전에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충분히 용기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혔잖아요. 송영우는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언론사에서 해고됐다고 해요. 남편은 그 친구가 돈에 눈이 멀어서 배신한 건 정말 실망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보다는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준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5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고, 이제는 아빠도 돌아왔으니까 편하게 살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아빠 없이 자란다고 삐뚤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기도 하고요. 남편도 민준이가 이렇게 잘 자란 걸 보고 정말 고마워해요. 제가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고 정말 고생했다고 계속 말해줘요. 그럴 때마다 저도 뿌듯해요.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물론 미래제약에서 일했던 것 때문에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부정부패를 고발한 것 때문에 좋게 봐주는 곳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떤 회사에서는 남편의 정의감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서 연구팀장으로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연구원이 필요하다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도 요즘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아빠가 돌아온 후로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아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과도 다시 잘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도 민준이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빠가 약학 박사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의학 쪽 공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 후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5년 동안 우울해하시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이제는 다시 활기를 찾으셨어요.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오셨어요. 아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반찬 가게 일도 남편이 함께 하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남편이 배달도 도와주고 재료 준비도 함께 해주니까 제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보고 있어요. 남편이 영양학 지식이 있어서 건강식 메뉴를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아직은 주변 사람들한테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남편이 돌아왔다는 것만 알리고 자세한 경위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이 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제약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의료진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환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나 이익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일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저희 가족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늦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도 느꼈어요. 최민규 이사 같은 사람들이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혼자 고생한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저도 남편한테 말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이제는 과거 일은 다 잊고 앞으로만 보고 살자고.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최민규 이사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운명이었나 봐요. 남편도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록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5년 전에 갑자기 끝났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반찬 가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늘리고 민준이 대학 갈 때까지 학비도 마련하고 시어머니 건강도 더 잘 챙기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남편이 제약업계에서 계속 일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업계에서 활동하면서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절대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